북한군이 정말 무서워할 수 있는 한국군인의 물건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 북한 군인들이 이거 하나면 다 해결되지 않을까. 이거 가지는 게 뭐 이거는 도 되고, 이거는 북한에서 아무리 거짓 최고층이라고 해도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현재 10년차 정착 중인 최선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019년에 우리 군의 중부전선 DMZ를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류성현입니다. 저는 이제 북한에서 군복무를 했고 어떤 실정이라는 거는 알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제 뭐 강연이나 이런 거 다니고, 네, 요즘에 뭐 한국 군인들이랑 옛날에 그 사람들의 정신력이랑 또 많이 다르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제 요즘 조금 더 바뀌었어요, 생각이. 근데 처음에 생각이에요, 이거는. 한국에 왔는데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가서 강의를 하다가 중간에 질문도 좀 하잖아요. 근데 맨 앞에 앉으신 이병? 일병? 이렇게 금방 나오신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에 왜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끌려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그게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듣기 좋게 그냥 뭐 국방의 의무를 다뤄 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듣기는 좋겠지만 솔직한 심정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다 그 의무제다 보니까 이제 누구나 할 것 없이 내 의사에 상관없이 그냥 나가는 거니까.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끌려서 나온 군인이랑 또 북한은 워낙에 정신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핵배낭을 메고 그런 일화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저도 군대에 있으면서 세뇌를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막다른 골목에는 내가 이제 좀 명예롭게 죽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군대에 있을 때. 근데 북한의 어느 부대를 이제 현지 시찰을 했대요. 김 부자가 현지 시찰을 했는데 그 영양실조가 너무 많아가지고 부대 그 이제 지휘관들한테 엄청 좀 얘기를 했나 봐요. 왜 이런 상태까지 오게 됐냐, 왜 영양실조가 있냐. 그런 게 약간 부대장들의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그랬대요. 지금은 비록 이렇게 몸이 허약하고 이럴지라도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핵배낭만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은 핵배낭을 메고 자기는 그대로 그냥 자폭해서 나라에 거 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총폭탄. 예, 총폭탄, 맞아요. 총폭탄 정신으로 이제 수령을 위해서 이렇게 자폭을 하겠다. 예, 뭐 남조선에 이렇게 뭐 적들에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런 거랑 이렇게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 그 장병님들의 이런 그 정신력, 이런 거랑 북한 군인들의 정신력이랑 이렇게 대조를 해봤을 때 전쟁이 일어나면 과연 정신력으로 압도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걱정이 살짝 있었어요. 북한 군인들은 무지 상태에서 세뇌를 받아서 죽겠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이 세상을 알고 실제 전쟁이 일어나고 한다면 저는 우리 군인들이 북한 군인들보다 더 잘 싸울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군인들은 자유를 빼앗기면 안 된다는 이게 있어요. 그 북한과 한국의 실상을 우리는 열린 사회를 통해서 정보를 다 알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그리고 절대 권력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뽑고 그 권력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간다는 그런 깨어있는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평화 시기에는 우리가 좀 해이된 것처럼 보이고 정신적으로 이게 북한보다 열세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일단 닥치면 이 삶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목숨을 걸 것 같아요. 이걸 안 지켜도 죽는 거잖아요. 이걸 안 지키면 그야말로 살아도 사람 목숨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갑자기 일이 터져서 전쟁이 터져서 또 준비하려면 많은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평소에 이런 걸 돌이켜보면서 정신적으로 우리가 우월한 상태까지는 늘 관리할 필요성은 느껴지네요. 북한군이 정말 무서워할 수 있는 한국군인의 물건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 북한 군인들이 이거 하나면 다 해결되지 않을까. 이거 가지는 게 뭐 이거는 인터넷도 되고 그 원하는 세상을 다 볼 수 있고, 이거는 북한에서 아무리 거짓 최고층이라고 해도 이와 모양은 같아도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알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택하지 않을까. 내 손 안에 세상이 있다. 네, 그렇죠. 내 손 안에 세상이 있다. 표현이 아주 그냥 적절했습니다. 그런 이제 살짝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한국에서 이제는 1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우 전쟁이라던가 이런 주변국의 전쟁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간접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이게 현대 장비, 전술 무기나 전략 무기들이 전쟁은 곧 돈이다. 네, 예, 예. 이제 압도적인 그런 이제 현대 장비들이나 예, 이런 그 다룰 수 있는 기술력. 예. 이런 게 우선은 가장 중요하고, 물론 정신력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뒷받침됐을 때 우세한 그런 거를 이제 보여줄 수 있다라고 또 생각하고, 괜한 걱정이다. 예. 네. 강철 부대를 보면은, 이게 북한은 잽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북한은 그냥 이제 그 뭔가 맨주먹에 그냥 네. 정신력으로만 강조하거든요. 그냥 정신력만 있으면은 뭐든 이긴다라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정신력 가지고서는 네. 예,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우리 국군이 정신력이 부족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 워낙에 그 지휘관부터 하부말단의 그 병사까지 모든 정보를 동시에 다 같은 환경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으로도 말씀하셨으니까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 요즘에는 전쟁을 하면서 군인들이 군인을 죽이는 게 예전보다 그런 죄의식 이런 게 좀 많이 없어졌대요. 이게 직접 가서 내가 칼로 찌르거나 총으로 직접 조준해서 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뭔가 드론을 띄워가지고 모니터로 게임하듯이 이렇게 죽이니까, 우리는 지금 뭐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전쟁에서도 다 이제 그 인터넷상에서 이 스타링크 이런 거 다 띄우고 그냥 게임하듯이 해서 막 이렇게 죽이니까, 그러니까 힘이 엄청나고 막 그렇게 이것만 내세울 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신체적으로는 아주 우락부락하지 않아도 진짜 머리가 그냥 스마트하면 또 이 사람들은 그에 맞는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 핸드폰을 만약에 쓰고 인터넷이 되잖아요, 북한 군대. 세뇌가 깨질까요? 통제가 어려워지겠죠? 와장창 깨지죠. 걔네 다 총을 버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돌리죠. 총구를. 네. 그 정도로 인터넷이. 아, 그렇죠. 지금까지 해왔던 네. 알아버리는 알아버리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안 알려주고 네. 김실가에 대한 그 이게 신격화만. 예, 맞아요. 네. 그런 것만 그 신이라는 존재가 저 새끼가 다 그걸 사기꾼이었구나. 완전 사이비였구나. 이게 그냥 다 한순간에 뽀록 나는 거죠. 업적이나 이런 것도 사실 없고 네. 그렇죠. 예, 북한을 세웠고 김일성이가 나라를 이제 네. 세웠고 비규제를 몰아내고 6.25 전쟁 승리했고 이런 네. 것들이 다 이제 들통나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을 착 보면,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아니 뭔데 똑같은 민족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았어? 이게 화가 나는 거죠. 위대한 수령을 모셔가지고 잘 살은 게 아니고, 그 위대한 수령이 자기들을 등쳐먹었다는, 그 여기 대한민국은 위대한 수령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4년에 한 번씩 대선을 해가지고 계속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렇게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북한 군인들이 그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총구를 반대로 돌릴 법하죠. 보이지던이나 보안원들이 워낙에 못되게 굴죠. 네. 그러면은 너부터 쏴주겠다. 이런 얘기 진짜로 해요. 진짜로. 제가 고향이 강원도 철원 이쯤 되거든요, 지역이. 근데 제가 탈북할 때 그쪽을 경유해서 왔어요. 그때 고향을 탁 들어서 마지막에 벗어날 때, 제가 산으로 쭉 이제 길을 따라 루트를 정하고 탈북을 했는데, 그때 고향 땅이 탁 벗어질 때, 그때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내가 나서 자란 이 고향을 다시는 내가 눈에 담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언젠가는 지금보다 더 성장한 모습으로 이 땅을 밟겠다, 이런 생각이 막 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저는 탈북을 준비해서 온 거는 아니었고요. 쉽게 말하자면 얼떨결에 오긴 했지만 그래도 그 탈북이라는 게 또 쉽진 않아요. 그 오는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근데 조금 자신은 있었어요. 네, 평소에 중국을 워낙에 또 많이 드나들고 해서. 이게 완전히 그 장사, 밀수. 밀수 이쪽으로 또 아주 한계통 하셨나 보네요. 이제 워낙에 또 국경 지역이다 보니까 하루에 뭐 한두 번씩 계속 넘어다니기도 하고 중국을 제 집처럼 그저 드나들었으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수월하게 왔다고 해야 되나? 네. 네. 근데 밀수하러 중국에 가는 감정이랑 네. 내가 아예 탈북을 해서 여기를 아예 떠나는 그 감정이랑은 아예 다르더라고요. 저는 약간 외적 동기에 의해서 탈북을 한 케이스라서 네. 오면서 거기서 이제 또 정이 들었던 곳이고 네. 또 지인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저는 동창회를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앞두고 왔어요, 심지어. 동창회도 했어요? 네, 그럼 뭐 그런 북한에 어디 그런 조직이 있어요? 동창회. 동창회. 그러니까 동창들이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노는 진짜요? 거예요. 예. 예. 근데 다 군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군대 갔으니까 예. 동창회 모일 사람이 없을 텐데. 제가 제대해서 왔을 때, 제대해서 와서 제가
몇 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도 그때 다 제대해서 왔어요. 그래서 반장이 저희 집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 반갑다 이러고 전화하다가 야 그러면 동창회 하자. 그래가지고 그래 하자. 그래서 그 동창회에서 이렇게 보통 거긴 음식을 다 만들어서 먹어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삼지연에서 원래 학교는 해산 쪽에서 다니고 네. 나중에 전역해서 집이 삼지연으로 이사 와가지고 삼지연에 살다 보니까 이제 녹말가루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녹말. 녹마국수 하는 네. 거. 그 삼지연이 그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거 10kg에 네. 또 꿀 5kg 해서 택배를 해산에 내려보내고 네. 그리고 나는 동창회 하는 날 이제 가서 보자. 네. 이렇게 하고 오다 보니까 동창들한테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아. 한국에 간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이제 한국에 가서 막연하게도 통일이 되면 네. 다시 너희들한테 내가 그때 이런 상황이었다. 이거를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가는 게 약간 통일에 조금 앞당기는데 내가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막연한 생각도 했어요. 네. 예. 뭔지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북의 군대에서 진짜 형 같은 그런 사람이 한 2명 있었는데 저도 갈 때 그 형이 전역을 몇 달 앞둔 그 형이었어요. 근데 제가 찾아가서 원래 군대에는 아, 형 이러면 안 되거든요. 찾아가서 아, 형 나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 한국 간다는 말은 못하고 우리가 다시 언제 볼지 참 모르겠다 이 말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인마 시켜 나 아직 한 서너 달 더 있어야 집에 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가는 걸 바래주는 줄 알고 제가 먼저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처지를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게 좀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뭐 할머니도 그때 당시는 계셨고 근데 그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아예 이제 못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간다라는 걸 얘기할 수 없고 인사도 드릴 수 없고 예, 그렇지만 내가 이제 가면 그 탈북하기 전에 좀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탈북민들이 빨리 이렇게 오고 이런 것들이 또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북한이 이런 이제 그 체제 속에서 살아간다 이런 거를 빨리 알림으로써 네. 통일하는데 조금 도움이 된대요. 저를 탈북시키기 위해서 이제 동생이 막 이러저러한 그런 얘기를 막 한 거예요, 저한테.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는 게, 아, 내가 가면은 통일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예. 약간 그런 좀 거대한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정작 또 한국에 와서 보니까 통일이라는 건 사실 지금에서는 피부에 와 닿진 않잖아요. 예, 느껴지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지금 시점에서 그때를 생각하면, 아, 참, 그래도 나름대로 예, 생각이라는 게 있었는데 좀 많이 짠하고 예, 그때 내 모습을 지금 앉아서 본다고 하면 그래도 탈북하긴 잘했다. 예, 막연하게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모여가지고 예, 또 혹시 통일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희망을 가질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통일이 되면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저는 이게 서량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만나는 사람들 또 그리고 이 영상이랑 통해서 또 북한에 대해서 알리고 이게 전 통일로 가는 다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뭐 우리가 여기서 북한 TV를 계속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 소식을 어떻게 하나 이것 곳곳에 있는 소식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민족의 정체성을 돌아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량님이 본인이 감으로 인해서 통일이 이렇게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북한을 떠날 때 자체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20대 초반이 할 법한 이런 생각을 하고 왔었거든요. 그게 북한 역사 교과서에서 그런 걸 가르쳐줘요. 고려 시기에 있었던 사람인데 남이 장군의 시 백두산석 마도진 두만강스 운마무 남아 22평국 후세수칭 대장부라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남아 20에 나라도 평정 못하는 놈이 어떻게 대장부겠냐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반역에 누명을 써서 죽었대요. 근데 그 시를 이렇게 딱 들어보면 저는 20대 초반에 막 배고파서 허덕이고 내 자유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20대 초반에 누구는 나라에 대한 평정을 꿈꿨는데 나와 같은 20대 그런 애들이 그래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이 세상 정도는 되지 않아야 될까? 그래서 반감이 엄청 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자유가 이런 노래가 있어서 그 자유가라는 노래가 뭐 김일성이 항일무장 투쟁할 때 불렀다는 노래인데 그걸 어느 순간부터 못 듣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몽될까봐. 예. 사람이라 이름 가질 때는 자유권을 똑같이 가지고 태어났는데 사람이 그 자유권을 잃는 순간부터 살아도 죽은 목숨이다. 이런 가사예요. 근데 제가 그 노래를 비춰봤을 때 아주 제가 그 상황에 너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살아도 죽은 목숨인데 야, 한번 죽더라도 대들다 죽자. 저 새끼들 한번 좀 싸워보자. 이거 기득권, 저기 김정은 정권, 얘네 노동당 맨날 뭐 그냥 인민을 위한 세상을 펼친다고 하는데 진짜 인민을 위한 세상이 어떤 건지 너네가 끝나면 다 인민들이 알게 될 거야. 이런 오기를 가지고 저는 탈북을 했었죠. 오늘날에 와서 쭉 생각해 보면 제가 다시 그 생각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삶에 좀 찌들려서 살지 않나? 그냥 좀 나태해지는 것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좀 돌이켜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때요? 한국에 와서 아직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참 그때 당시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었는데 또 이제 한국에 와서 보면은 북한 주민들은 먹고 사는 게 기본적으로 안 되니까 이제 아까 그 성현 씨가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사람이 태어나서 중국에 한번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그런 게 애초에 북한에는 그게 불법이니까 그렇게 돼 3년씩 교화를 갔다 오기도 하고 압록강 이게 넘다가 이제 걸리면은 돈이 없으면은 교화를 가잖아요. 그리고 영화를 하나 잘못 봤다고 교화를 보내거나 뭐 관리소라고 여기선 정치범 수용소라고 하더라고요. 관리소 보내고 이런 걸 보면 아무래도 저희가 약간 MZ에 걸치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세요. 이게 불평등하다는 생각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돼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장님은 노동계급이에요? 뭐예요? 아버지가 그쵸 노동계급이죠. 출신성분 계급. 그 북한은 출신성분 이걸 따지는데 노동계급이냐 농민계급이냐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노동계급에게는 그나마 조금 그래도 뭘 선택권이 좀 있어요. 노동계급은 어디 가서 직장에 가서 일할지 농장에 가서 일할지 이게 있어요. 한 단계 떨어지는 게 농민계급? 전 농민계급이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누구에게나 다 뭐 꿈과 뭐가 이루어진다는 이 사회가 저는 계급이 농민계급이라고 해가지고 시골 가서 딱 그거 가서 농사만 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농사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농사를 지었다고 그에 대한 보상? 이게 없어요. 북한에서 농민들은 거진 비하하는 대상이거든요. 이거 농태기 같은 놈 이래요. 그냥 그게 뭐 좀 사회적으로 살짝 멍청해 보인다 이 표현이 있잖아요. 너 농민이니? 이 새끼 농태기 같은 새끼 이래요. 이렇게 표현을. 농민을 엄청 비하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농민들에게 권리 자체가 없어요. 이런 것에서 살다 보니까 내 스스로 임꺽정 시대 그 소설 속에 있는데 임꺽정이 백종이거든요. 백종? 짐승 가죽 뺏기고 이거? 그거 제일 천한 계급. 근데 북한의 농민 계급이 제일 천한 계급이에요. 임꺽정을 쭉 영화를 쫙 보면 북한의 현실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임꺽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임꺽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신분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바꿔버려야 된다. 근데 적어도 평양에 살거나 그리고 어디 노동계급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래도 조금 한 단계 높은 것이어서 북한 노동당에 대한 화가 난다거나 이런 게 저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제가 근데 특별한 케이스긴 해요. 사회 나오면 네. 조금 그런 게 좀 많아져요. 원래 군대 있을 때보다도. 사회 나오면. 사회 나오면 모든 게 돈에 의해서 좌우지되고 이제 결정권이 돈이 있는 사람은 좀 폭이 높지만 없는 사람은 아예 그럴 생각을 못 하잖아요. 저도 제대해서 되게 그런 게 좀 많이 생겼어요. 내가 군대 나가서 10년 동안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대해서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고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예 허락이 안 되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장사하다가 뭔가 이제 보안원한테 뺏기거나 이러면 그러니까요. 그때마다 그게 계속 한 번씩 쳐요 머리를. 이 사회는
뭔가 아무튼 이게 좀 정상적이진 않다는 거는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밖으로 표출하는 순간 또 불이익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은 못하고 사는 거죠.